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분명히 한국행 비행기표 끊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중국행 티켓을 끊은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 한국 가는 거 맞아요. 한국은 중국 안에 있는 작은 도시잖아요. 그걸 모르셨어요? 그 순간 공항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기 미국의 한 공항에서 회사 동료들끼리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엣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께는 저희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세계 1위와 2위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나라니까요. 그런 만큼 그 뒤를 잇는 회사에 대해 크게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요. 미국 마이크론은 전 세계 3위의 반도체 제조 회사로 메모리 반도체와 저장 장치 분야에서 한국의 다음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론에서는 특별한 전통이 있어요. 바로 신입사원 교육 때 꼭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연설한 영상이에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신입사원들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삼성에서 배운다고요? 라는 표정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경쟁회사지만 배울 건 반드시 배워야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정상에 설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도 이를 바탕으로 세계 1위에 도전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입사원들은 좀 충격받은 표정을 짓곤 해요. 미국 회사에서 한국 회사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듣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이건희 전 회장님의 신경영 선언은 1993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 당시 삼성은 지금처럼 세계 최고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과 미국 기업들에게 밀리면서 저가 제품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대요. 그러다 보니 이건희 회장은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려 200명의 임원진을 데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났어요. 그 유명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을 이곳에서 하셨죠.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강렬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의 말에는 진짜로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한국에서 잘한다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품질이다. 이 메시지가 정말 강렬했던 건 단순히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1995년에는 삼성전자가 초기 불량이 있던 애니콜 휴대폰 15만 대를 전 직원들 앞에서 전부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품질이 최우선이다라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저는 이 장면만 들어도 전율이 흐릅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경쟁자를 단순히 이기려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배울 점을 찾아내라. 사실 경쟁자를 인정하고 배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또 저희 마이크론이 한국에 대해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인의 애국심이에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기업,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걸 큰 명예로 여깁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신입사원을 어렵게 채용해서 몇 년 동안 가르쳐 일을 익히게 해놓으면 조금만 경험이 쌓여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부족한 반도체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마이크론뿐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희도 결국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스카우트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당연히 세계 1위와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반도체 기술에 능숙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스카우트 과정에서 부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잠시 소원해졌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 사건은 많은 반성과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 저희가 다시금 깨달은 건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히 기술력만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은 미국의 마이크론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만, 중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한국의 인재들을 현장에서 바로 면접하고 채용까지 확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바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스마트폰 등 모든 최신 기술의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2029년까지 약 14만 6천 명의 반도체 전문가가 더 필요하고 한국에서도 2031년까지 약 5천 명이 부족할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 마이크론은 한국의 인재를 찾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HBM라는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현재 미국의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로 5세대 HBM을 양산하고 있고 이를 통해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5%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HBM 기술에 강한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중인데 5세대 HBM 인재들은 모두 한국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의 반도체 관련 대학들은 계속해서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어요. 그렇기에 한국의 인재들을 찾아가는 건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숙명이 되고 있어요. 한국 인재들을 확보하려는 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론은 반도체 인력을 채우기 위해 늘 분주합니다. 경력직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신입사원을 뽑고 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인사팀장님께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한국의 인재들을 직접 신규 채용하자. 한국의 명문대학교를 돌며 졸업생들을 만나보는 거야. 마침 타이완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완 공장의 초기 팀을 한국의 우수한 졸업생들로 구성하면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대만 공장의 신설이 만나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기획안을 경영진들에게 전달하자마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이걸 꼭 성공시켜보자. 칭찬과 함께 프로젝트는 바로 승인되었고 저희 인사팀은 흥분된 마음으로 한국 채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명문대 졸업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직원들보다도 더 높은 연봉과 성과 인센티브. 저희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은 면접 당일 바로 채용 확정. 신규 채용자를 위해 대만 공장 근무에 필요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제공. 이 모든 조건은 단순히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마이크론의 매력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한국만을 위한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대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저희는 꼬박 한 달 동안 서류 작업과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어요. 마이크론의 기술력, 대만 공장에서의 비전,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저희 인사팀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공항에 모였습니다. 한국 채용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저는 팀의 막내 직원에게 간단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해줘. 정말 간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출발 당일, 공항에서 막내가 건넨 비행기표를 확인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표? 너무 놀라서 당황한 채 막내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가야 하는데 왜 중국행 비행기표를 끄는 거야? 그런데 막내의 대답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맞잖아요. 한국은 중국 안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뭐라고? 한국이 중국 안에 있는 도시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야? 이걸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막내는 당당하게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릴 때부터 한국은 중국 안에 있는 도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줄 알았어요. 순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보조 업무만 하기 위해 채용됐다고 해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지.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이란 나라도 모르고 지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걸 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러. 막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일정 다 날리고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 가서 엄청 중요한 채용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 때문에 일정을 다 망치게 생겼잖아. 이게 단순한 비행기표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몰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당황했지만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다시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비행기가 매진이었고 2일 후에나 출발할 수 있는 티켓만 남아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저희 팀은 먼저 베이징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국행 비행기로 갈아타기로 했어요. 이 황당한 상황을 회사에 보고하자 회사 측에서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출장 일정을 늘려줄 테니 중국에 간 김에 현지 대학에서도 취업 설명회를 열고 와라.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한국 채용을 준비하느라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계획에도 없던 중국까지 추가 출장을 가게 된 거였죠. 팀장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결국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또 회사 측에서는 한 가지 지시를 내렸어요. 막내 직원이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중국에서는 막내를 따라다니세요. 평소에는 어리바리했던 막내가 갑자기 팀의 중심이 된 셈이었죠. 팀장님과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된 이상 막내를 믿는 수밖에 없다라며 체념했습니다. 한국 채용 프로젝트를 위해 떠난 여정이었지만 비행기 안에서 중국 대학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팀장님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은 매년 약 1158만 명의 대학 졸업생과 수십만 명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이었죠. 팀장님과 저는 이 정보를 보며 뜻밖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으로 가기 전에 중국에서 정말 괜찮은 인재를 채용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죠. 비행기 이동 중 본사에서는 바로 중국 대학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저희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본사에 연락을 받았어요. 마침 베이징 대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고 그들은 공항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취업 박람회에 전용 부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는 일이 너무 잘 풀린다고 생각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모든 채용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답니다. 하지만 박람회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건물 주변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마비 상태였고 건물 주변에는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길게 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취업 박람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었죠. 저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박람회장에 들어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박람회 관계자는 저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마치 마이크론을 예수님이나 부처님 보듯 떠받들었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저희 박람회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건물 밖에 줄 서 있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SNS에 소문이 나면서 마이크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을 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팀장님과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한국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서 채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우리는 곧바로 미리 접수된 이력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확인하면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전공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축산학, 농업학, 호텔 관광, 간호학 같은 전혀 관련 없는 전공자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력서에 기재된 기술과 경험을 봐도 반도체 분야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팀장님은 여기까지 왔으니 반도체 관련 전공자들만이라도 직접 만나보자며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면접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황당해졌습니다. 반도체 기본 지식조차 없는 지원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영어는 전혀 안 되는 데다 자기 기술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못하는 지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연봉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이미 합격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연봉 아니면 마이크론에서 일할 생각 없습니다. 제 경력을 봤으면 충분히 최고 대우를 해주셔야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반도체와 관련된 전문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대체 어떻게 석박사를 취득한 거지? 이건 심각한 수준이야. 결국 팀장님과 저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박람회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는 인재는 이곳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박람회장을 떠나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이상한 풍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노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텅 빈 거리와 어두운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저는 순간 이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궁금해져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의 취업난, 청년 노숙 문제, 그리고 내수 경제 불안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중국에서는 올해 1179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들이 진입할 고용시장은 말 그대로 처참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7.1%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의 사상 최고치였던 21.3 이후 통계 방식이 변경된 뒤의 수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 대학 재학생 등을 제외하는 새 통계 방식을 적용했지만 그마저도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농촌 지역의 실업자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금융권과 사무직을 포함해 테슬라, IBM, 바이트댄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 일자리조차 감축 대상이 되었죠. 베이징 지방정부는 공무원 인원의 5%를 감축했고 허난성과 산둥성에서도 수천 개의 공무원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조차 일자리를 찾지 못해 낙향하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비꼬는 란웨이화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꼬리가 썩은 아이라는 뜻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마지막 결과가 망가졌다는 의미였어요. 청년들이 자신의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야오 루 교수는 중국 대학 졸업자의 약 25%가 자신이 받은 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인적 자본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죠. 한 중국 경제학자는 4,80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 중 상당수가 초봉은 물론 평생 월급도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 육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다른 산업 부문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재교육이 어려운 고학력 젊은 세대를 취업시장에서 더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거리의 청년 노숙자들과 박람회장에서 만난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들은 이 심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했지만 실력적으로도 태도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취업 박람회에 몰려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청년들은 엄청난 취업난 속에서 스스로를 준비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그들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안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하며 우리는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지원자가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이번 중국 여정은 예기치 못한 경험이었지만 중국의 현재 상황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현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왠지 모를 편안함이 들더군요.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도 마치 환영받는 기분이랄까요. 일단 호텔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씻고 식사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처음 방문해본 한국의 호텔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함도 놀라웠어요. 저희가 한국에 처음 왔다는 걸 알게 된 직원들은 호텔 주변의 편의시설과 유명한 음식점들을 친절하게 추천해 주었죠. 하지만 저희는 일정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피자나 파스타로 식사를 대신하려 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오셨으니 한국 음식을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날도 추우니 외국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갈비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언제 어디서나 배달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팀장님도 감기 기운이 있으셨는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부탁드린다며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방으로 올라가 씻고
침대에 몸을 뉘으려던 찰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한 거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갈비탕에 뜨끈한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포장을 열자 갈비탕에 뽀얀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고 함께 온 밑반찬들은 색깔도 너무 예뻐서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졌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희는 동시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세상에,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야. 어떻게 국물이 이렇게 깊고 부드럽지? 이 갈비는 어떻게 이렇게 잘 익었어?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 음식을 몰랐다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버리면 다시 일만 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해서 어쩌지? 결국 저희는 갈비탕을 한 그릇씩 뚝딱 비우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쉰 적 없는 피로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제야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인 뒤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미리 잡아둔 일정에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 4곳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같이 명망 높은 곳들로 과연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가 한국의 학생들에게 선택받을지 긴장되었어요. 드디어 한국의 첫 번째 대학에 도착한 날, 저희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인재들의 뛰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만나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대학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기대감과 동시에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마이크론의 비전, 기술력, 그리고 한국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합류했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손을 든 학생의 질문이 시작부터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은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적으로 약세에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이크론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 개발 분야는 무엇이며 HBM 이후 어떤 기술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계획이 있나요? 이 질문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치 회사 내부 전략 회의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질문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로웠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팀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질문이라고 속삭였죠. 저희는 HBM 기술의 중요성과 향후 기술 개발 로드맵을 간략히 설명했는데 학생의 눈빛에서 추가 질문이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어졌죠. 하지만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 않나요? 마이크론은 이 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학생들의 질문이 워낙 날카롭고 깊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답하면서 저희 회사가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기술 개발 방향과 앞으로 나올 신기술까지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팀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조용히 속삭였죠. 줄리엣,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이건 아직 발표도 안 된 내용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회사의 기밀 정보를 실수로 공개한 거였죠.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돌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제발 학생들이 이걸 알아차리지 않길 하고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언론에서 본 적 없는 내용인데요. 정말 흥미롭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팀장님은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학생들은 웃으며 저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또다시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신기술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의 예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기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제품과 비교해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질문은 저희를 더 긴장시키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준비된 인재들인지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줄리엣, 좀 더 조심하자. 학생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더라도 우리도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해야 해. 그래도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감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학생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반도체 시장과 기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든 학생은 회사의 경영 철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지만 다양한 국가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마이크론이 직원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저는 마이크론이 가진 글로벌 팀워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철학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다른 학생이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씀하신 다양성과 팀워크의 중요성은 좋은 점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나 문화적 충돌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 순간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점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그들의 사고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강조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엔지니어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나요? 학생들의 관심이 단순히 기술과 회사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할 환경과 미래를 철저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지 제도를 설명하자 또 다른 학생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이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이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도 잘 맞는다고 보시나요? 저는 학생들이 단순히 자신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하며 질문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질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만의 독창적인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으로는 어렵지 않나요? 이 질문은 저희 회사의 근본적인 비전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HBM 기술뿐만 아니라 AI 및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마이크론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죠. 학생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그 내용은 모두 준비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대학 강당에서의 질의응답은 단순한 채용 설명회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을 들으며 한국의 인재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기업 설명회를 마친 후 나가는 학생들에게 한 명씩 취업 의사를 물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중한 태도는 오히려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시 전 세계에서 한국 인재들을 탐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저희는 그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재들과 함께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1위도 꿈이 아니다. 본사로 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신중하고 그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채용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마이크론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희에게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채용은 이제 막 시작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한국의 위대함을 알게 된 줄리엣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